다 본 사진일 텐데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까 그 니카라과 폭동 사진이에요. 니카라과 폭동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 뒤에 소녀가 지나가고 이제 앞에 병사들이 있는 사진을 보고서 아까 했던 이야기고, 뭐 우리가 이걸 자세히 뭐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대충 어떤 사진들이 있다 정도만. 이것도 아이가 죽어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보는 게, 아이가 죽어 있는데 신발이 벗겨져 있는 거하고 아이의 어머니처럼 보이는 여자가 왜 혼이불을 들고 있을까? 이게 사진이 주는 메시지, 아마 작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처참한 광경 같은 걸 의도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기한테 다가온다. 이게 아까 그 민족제약적인 세부를 보여준다고 했던 게, 러시아에 있는 어떤 기차역에서 그 당시 러시아 여인들이 뭐 겨울에 어떤 코트를 두르고 있고 어떤 식의 모자들을 쓰고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했던 사진이고요. 이게 노예에 관한 사진이고, 이건 이제 집달리라고 하나, 하여튼 그 고리대금업장가 하여튼 그런 쪽에 보시면은 여기 제시한 사진들이, 이게 아마 그 풍경, 가서 살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는 지중해의 어떠한 풍경이고, 대부분이 이게 아마 유일하게 풍경일 거고, 대부분이 인물 사진을 갖다 주로 넣었는데, 왜 안 가냐? 이 사진이 이제 이 사람이 여러 번 언급을 책에서 하는 사진인데, 자기한테 뭔가 모르게 아프게 다가왔다. 근데 왜 아프게 다가왔는지 몰랐는데, 맨 처음에는 구두가 굉장히 오래된 굿이 끈 묶는 구두였다고, 옛날을 환기시킨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이 사진이 좀 희미한데 목에 찬 목걸이가 자기 고모가 찬 목걸이랑 뭐 똑같아서 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흑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단란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는데, 자기는 일종의 그 세부들에 주목하는 것들을,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진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사진은 이 사진인데, 헝가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중부 유럽의 눈먼 악사를 꼬마애가 이렇게 끌고 간다는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이 사진이 유일하게 여기 찍혀 있는 사진 중에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이 사진도 뭐 이태리의 어린아이 찍은 사진이라는데, 여기서도 이 아이의 뭐 썩은 이빨이 자기한테는 일종의 풍크틈처럼 다가왔다고. 이게 이제 아까 놀라움을 주는 사진의 예라고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작에 의해서 실제로 보면 되게 조그만 애가 있고, 뭐 이렇게 하나는 머리가 너무 지나치게 몸이 크고 너무 작잖아요. 사진 기술에 의해서 뭐 이렇게 찍었다고 소위 말해서 놀라움과 충격은 주지만 자기한테 별 의미가 없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도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게, 이제 부하들일 텐데, 흑인들이. 자기는 이 사진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던 게, 여기 있는 흑인이 이를테면 상관 내지는 하여튼 자기보다 윗사람일 텐데, 너무 표정이 자연스럽게 마치 친구처럼 붙어 있는 게 자기한테 좀 특이하게 다가왔다. 뒤에 팔짱 끼고 있는 것도 좀 그렇지만, 여기는 아예 심지어는 자기가 못 본 것, 안 보이는 선이 이 사람의 둔부 쪽에 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이쪽 엉덩이 쪽에 대고 이렇게 딱 있는 표정이 되게 거만해 보인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좀 특이하게 보였다고.
이건 뭐 엘리자베스 여왕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진인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메이플 소프가 찍은 사진인데, 다 보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신체 일부만 나체 사진인데 가릴 듯 이게 가려진 사진이고, 주목할 거는 저 손의 위치인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오픈네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조리개의 열림과 닫힘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조리개의 열림 닫힘이 아니라 손이 열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쥐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뭔가 이게 손이 애무하는 손, 코레싱하는 그런 손으로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게 원문에 따르면 앞에 오픈넷이라는 걸 또 뭐 조리개에 열리고 닫힘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뒤에 abandonment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방기, 포기, 그냥 내버려둠 이런 뜻인데 뒤에 있는 문장하고 번역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열화당 번역이 아닌 다른 책에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이 번역은 확실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여튼 여튼 여기서 이 사람의 손 위치하고 이걸 일종의 포르노가 아닌 이제 에로틱한 사진으로 보는 거고, 이 사진도 중요한 사진인데요. 이 나다르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작가가 제목을 갖다가 나달의 어머니 혹은 아내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머니 혹은 아내. 아마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누군지를 몰라서 어머니를 찍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든 와이프를 찍은 사진인지 확실치 않아서 아마 그런 제목을 붙였을 텐데,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내가 묘하게 뒤섞여 있다는 느낌? 바로 오이디푸스 타브 같은 느낌이 자기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실제로 나중에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사진을 가지고 반추하면서 바르트가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아이가 되었다 라고 얘기할 때 보면은 뭔가 알게 모르게 모자지간의 어떤 감정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침범하는 그런 식의 어떤 묘사들이 보이는데, 그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진작가의 어머니 혹은 아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 제목 자체가, 이게 아주 초창기에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진기가 발명됐을 때.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림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조악해서 실제로 이거보다 더 잘 그린 그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나온 그런 걸 제시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사형수의 사진인데요. 사형수 측은 너무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뭐 암살 기도범이라고 해서 사형수가 돼서 이제 곧 이 사진을 찍고 얼마 안 있어 죽었겠죠. 하여튼 거기서 곧 죽을 운명이라는 걸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고 했던 사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생긴 범죄인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또 이태원 살인 사건 패터슨인가 하는 친구 봤는데 이상하게 뭐 얼굴이 저는 좀 범죄인처럼 생겼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선입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한테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무슨 누굴 갖다 암살 기도했다라든가 뭐 이런 느낌은, 특히 이건 좀 이렇게 희미하게 나왔지만 여기 있는 사진을 보면 하여튼 대충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진은 다 본 것 같아서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설명할 내용들에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해왔고, 앞서 그 3쪽에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늘
단일한 공간에서 때로는 하찮은 것이 나를 끌어당긴다. 하찮은 것. 이게 바로 풍구틈이다. 풍구틈은 세부. 이것도 하찮은 것이다. 남들한테는 하찮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풍구틈은 세부, 즉 부분 대상이다. 부분 대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프로이트가 부분 대상을 갖다가 얘기할 때,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어서 멜라니 클라인하고 바르트가 얘기할 때 이 부분 대상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분 대상으로 목록으로 나열하는 걸 보면은 시선, 목소리, 젖가슴, 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부분 대상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이제 죽음이고, 무. 세부이고, 그것은 곧 부분 대상이다. 이게 라칸이 말하는 이제 대상 A죠, 대상 A. 자, 유행에 뒤진 끈달린 99도. 아까 제가 봤던 그 흑인 가족 사진에서 가운데 앉아있던 이 할머니가 신고 있던 그 구식 끈달린 구두. 이것은 내 마음에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아무리 순간적이라고 해도 풍구툼은 다소간 잠재적으로 확장의 힘을 갖는다. 이 힘은 환유적이다. 이 환유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환유가 이걸 아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문학에서 수사법으로의 환유가 뭐죠? 은유와 환유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환유라는 게 뭡니까? 환유적이다. 이 보통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걸 환유라고 하죠. 돛담배가 있는데 돛담배의 일부인 돛을 가지고 7개의 돛이 있다. 이게 이제 배 전체를 나타내는 베레모. 공수부대를 나타낼 때 베레모. 착용하고 있는 몸의 일부가 몸 전체를. 이런 방식을 이제 환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를 대표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일반 문화수사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야콥슨이라든가 또는 뭐 구조주의학자 야콥슨이나 라깡이 얘기할 때의 환유는 그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인접성을 강조를 해요. 인접성. 가까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건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아까 그거하고도 꼭 틀리지 않은 게, 부분이 전체를 나타내려면 부분이라는 건 전체의 일부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베레모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고, 돛담배의 돛은 배에 붙어 있는 거니까 결국 물리적인 인접성이라는 건 직접 맞닿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환유적인 힘,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그 환유적인 힘이라는 건 뭘까요? 보는 사람하고 대상하고 맞닿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맞닿아 있냐면 이 사람은 자꾸 광학에 의해서 그때 사진 찍힐 때 있던 그 시점에 그 사람하고 내가 빛에 의해서 맞닿아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보는 눈이 그 사람이 보고 있던 그 하늘의 광선이 지금 나한테 와서 닿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이제 환유적인 힘이다. 현존과 부재, 뒤섞임이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카메라 루시다를 보면은 자기가 나폴레옹의 동생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놀라운 이유가 나폴레옹을 직접 본 눈을 지금 내가 직접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의 그 빛에 의해서 어떤 시선의 주고받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존재론적인 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인접성으로서의 환유 얘기할 때, 사진의 대상물에서 나오는 어떤 발산되는 어떤 빛, 그리고 나한테 와닿는 것, 이걸 갖다 이 사람은 환유로 설명한다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 만큼 참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거죠. 사실은 세계와 내가 서로 뒤섞이고 혼합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살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거기서 살이라는 건 일종의 제가 대기랄까 어떤 에어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바로 그런 것들을 좀 환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현상학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그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떤 이 환유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촉성, 인접성, 이것들 갖다가 이제 사진의 환유적인 힘이다. 뒤에 가면 좀 더 현존하고 이제 부재 얘기하면서 좀 더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이 힘은 환유적이다. 얼굴을 손으로 가린 앤디 워홀의 사진에서 푼쿠툼은 오히려 생기 없이 거무스레해진 손톱의 불쾌한 질감이다. 만약에 하찮은 것들이 나를 찌를 수가 없다면 그것은 사진가의 의도가 그것들을 그곳에 놓았기 때문이다. 즉 의도가 개입된 것들은 푼쿠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찌르지 못한다면 그건 바로 사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했기 때문이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예전에 한 20여 년 전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수업시간마다 좀 얘기했던 얘기라서 좀 진부할 수 있는데, 재즈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주커, 아브라함 주커라고 이 세 명이 영화를 갖다가 주로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화면의 가운데에서 코믹한 장면이 일어나지만 그 앵글 저 끝에 선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화가 진행이 된다고 그럴 때 이 화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가운데에서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더 웃긴다니까요. 사람들이 여기 주목을 안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 스토리를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더 웃기는, 특이하게 영화를 만드는 게 바로 제가 볼 때 일종의 푼쿠툼인 것 같기도 해요. 영화 속에서 여기 메인 서사가 흘러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어떤 서로,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더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영화를 좀 특이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어쨌건 작가가 의도한 것이니까 바로떼의 정의에 따르면 푼쿠툼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원래 푼쿠툼은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못했던 거를 보는 사람이 캐치해내는 것인데, 이건 어쨌든 이쪽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작가가 배치해 놓은 일종의 장치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푼쿠툼이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다. 가령 기형적인 머리, 아까 제가 봤던 사진에, 그건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왜냐? 그것이 촬영 기교임을 알기 때문이다. 테크닉에 의한 하찮은 세부는 의도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엄브르담네 실험에서처럼 내가 보는 것은 중심에서 벗어난 세부다. 나는 미개인 어린아이 미치광이다. 순수하다는 얘기죠. 문화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은 원초적인 그런 감정을 가진 존재다. 나는 모든 지식, 교양을 추방하며 타인의 시선을 물려받으려 하지 않는다. 문명화되기를 거부하는, 사진을 바라볼 때 나는 바르트는 미개인, 야만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원초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스튜디움은 코드화되지만 푼쿠툼은 그렇지가 않다. 별난 것이 꼭 푼쿠툼은 아니다. 왜냐? 나는 것을 별난 것으로 코드화하기 때문이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나를 결코 찌르지 못한다. 명명할 수 있는 것, 의미화될 수 있는 것, 상징적인 질서에 포섭되는 것은 결코 나를 찌르지 못한다. 명명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의 징후다.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이것이야말로 참 고통스럽다는 거죠. 앞서 끈달린 구두가 푼쿠툼이라 했는데 후에 진정한 푼쿠툼은 그녀의 목걸이임을 깨달았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착용했던 그 목걸이였기 때문이다. 자, 푼쿠툼은 하나의 서플먼트다. 부가되는 거죠. 추가되는 거. 그것은 사진에 덧붙이는, 그렇지만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에서 나는 무엇을 덧붙일 수 있을까?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스크린 앞에서 나는 눈을 감을 수 있을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영화 스크린에서 움직이듯 튀어나오는 인물은 계속 살아있다. 기대하지 못한 것을 볼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이게 이제 블라인드 필드인데요.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뭐 마킨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킨시아라고 해석을 하면은 전혀 감을 못 잡겠다. 네.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필드라는 게 기대하지 못한 것을 볼 가능성. 이게 블라인드 필드의 의미입니다. 이걸 마킨시아라고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마킨시아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번역서만 그대로 보면은 몇몇 가지 좀 오역 때문에, 오역 내지는 뭐 이거 사실은 뭐 전반적인 걸 갖다가 꿰고 있지 않으면 블라인드 필드가 뭘 뜻하고 마킨시아라는 게 뭘 뜻하는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기대하지 못한 것을 볼 가능성, 이게 이제 블라인드 필드의 의미라면, 앞서서 제가 뭐 어드벤처의 의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게 다가오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푼쿠툼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많은 사진들이 마치 박제와 같다. 박제. 붙박여서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지만 푼쿠툼이 존재하자마자 곧 블라인드 필드가 생겨난다. 즉 기대하지 못한 것을 볼 가능성이 생겨난다. 블라인드 필드의 현존은 성애와 포르노를 구별시켜준다. 포르노는 성을 부동의 대상, 하나의 물신으로 만든다. 반면에 성애 사진은 반드시 성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앞서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미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미지라는 것이 바르트가 이미지를 갖다가 바라볼 때 갖고 있는 이미지의 속성인데, 무겁다라는 것. 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겁고 잘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그 다음에 죽음 같은 속성들을 이미지라는 말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사진도 하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동성들을 갖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사진인데, 이것을 이제 애니메이션, 활성화시키고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바로 푼쿠툼이라는 겁니다. 푼쿠툼이 없는 사진은 그저 이미지에 불과하고 나한테는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영화하고 차이가 있다면 사진은 우리가 보면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영화는 푼쿠툼을 발견할 여유가 없는 거, 쑥쑥 장면이 지나가면서 움직이지만 푼쿠툼이 없는 거죠. 그걸 찾지. 그렇지만 사진은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고 고정되어 있지만
대신에 그걸 갖다가 마주하면서 오랫동안 곱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풍코텀이 생겨난다는 그런. 이처럼 나의 흥미를 끌었던 사진들을 대상으로 사진의 본질에 다가서려고 했지만 나는 사진의 본질을 발견하지는 결국 못했다.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내 즐거움이 불완전한 매체이고 쾌락적인 기획으로 귀결된 주관성은 보편적인 것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 자, 그래서 나는 사진의 명백한 것, 즉 분명한 것, 본질 같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 내 자신 안으로도 더 깊이 내려가야만 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영상이 이제 2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2부, 뭐 제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어머니에 대한 애도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어요. 윈터 가든 포토라는 건 이제 여기 번역본에 이제 온실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인데 이거는 유일하게 거론이 되지만 책에 실려 있지 않은 사진입니다. 제일 많이 떠들고 있는 사진인데 정작 그 사진을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어머니 사진 여러 가지 중에서 자기한테 정말로 의미 있었던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 가장 최근의 사진이야말로 자기가 가장 어머니답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유사성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사하다는 것은 사진 말고도 많다는 거예요. 회화도 그렇고. 사진이 갖고 있는 본질은 닮았다, 유사성으로 설명할 게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어머니가 5살 때면은 자기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5살 때 어머니 얼굴은 자기는 굉장히 낯선 얼굴인데 그 낯선 얼굴에서 어머니의 본질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유사함은 사진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친근한 사람이 전혀 딴판인 옷을 입고 있음을 보는 것은 하나의 경악이다. 여기서 나와 친근한 사람이 이제 어머니입니다. 근데 과연 나는 어머니를 알아보았던 것인가? 나는 어머니를 오직 부분들에 의해서만 알아보았을 뿐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따라서 전체를 놓쳤다. 그렇지만 이 사진들에는 언제나 보존되고 보호된 하나의 장소가 있다. 그건 바로 어머니의 맑은 눈빛이었다. 모든 게 다 변했지만은 어머니의 맑은 눈빛만큼은 내가 딱 보았을 때 이게 바로 어머니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게 이제 사진의 본질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부분 대상이죠. 앞서서 부분 대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시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파트너, 배우자를 결정할 때 알게 모르게 이제 어머니의 눈빛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그래요. 정신분석학 입장에 따르면 그래서 너는 이미 어떤 여자를 선택할지가 결정되어 있다. 심지어는 어머니의 말투. 여자의 경우라면 아버지의 뭐 머리 스타일, 뭐 머리 눈동자를 많이 얘기하던데 갈색이냐 푸른색이냐 외국에는 눈동자가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많이 각인돼서 실제로는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런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데 바로 그 부분 대상입니다. 어머니의 맑고 순수한 그 눈빛에서 아 어머니구나 그리고 그게 어머니의 이제 본질 존재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동일성으로 이끌어가는 애그물이다. 이게 부분 대상인 거죠. 드디어 마침내 어머니를 되찾았다. 지고의 순결한 모습, 부드러움. 나는 이 사진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영원히 형성시키는 절대적인 선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상화되는 대상이네요. 절대 선으로 고양이 됩니다.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승화죠, 승화. 정신분석에서 뭐 라깡이 주로 얘기하는 게 실제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냐.
실제는 결코 상상될 수도 없고 언어로 표현될 수도 없고 불가능함 자체인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대상을 사물로 고양시키면 된다. 대상을 사물로 고양시키는 게 예술작품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술작품에서 실제하고 접속한다는 얘기죠. 지금 어머니를 하나의 대상에서 예술작품으로 고양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상화죠, 이상화. 어머니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사물 자체가 되는 겁니다. 생전 처음으로 비자발적이고 완벽한 추억 속에서 실체를 되찾았다. 이게 이제 프루스트적인 기호의 의미죠.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마들렌 과자하고 티에다가 이렇게 적셔 먹으면서 그 옛날 과거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도약하면서 상기해낼 때 그런 것들. 나는 어머니의 쇠약함 속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앓고 있는 동안 온실 사진에 나타난 그 본질적인 아이와 결합되면서 나의 소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5살에 자기만의 어린 소녀가 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병을 통해서 어머니를 자식으로 낳았다. 부쿠와의 동성애로 그에겐 아내, 자식이 없었는데 여기서 어머니 아이는 다시 어머니 아내로 이어진다. 아까 제가 그래서 다른 사진에서 어머니 혹은 아내라고 했던 바로 그런 것들이 어머니가 곧 자기 아이가 되고 어머니가 곧 자기 아내가 되는 식으로 단순한 어떤 모자지간 이상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절절함이라는 게 상당한 겁니다. 난 앞으로 사진의 명중함을 즐거움이 아닌 사랑과 죽음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을 오직 속박과 의식으로만 짜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이 과학적인 태도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사실은 자기가 이런 짓을 했죠. 사회학적으로 의미작용을 탐구하고 이게 원래 구조주의자들 가족 제도적으로 분석하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프랑스식 사유 방식이 이런 거잖아요. 결혼이나 가족은 하나의 제도다. 구속하는 장치다. 왜 그러한가 쭉 나열하면서. 근데 자기는 이제 어느 순간 구조주의하고 결별하면서 생애 마지막에 왔을 때 반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거 보지 못하느냐.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정 이런 거 왜 인정 못하느냐고 지금. 왜 학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함을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모양이다. 자기는 모성이 숭배되지 않는 개신교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문화적으로는 카톨릭에 의해 교육을 받은 나는 영상에 즉 상상적인 것에 빠져들었다. 모성 숭배 저는 뭐 교인이 아니어서 근데 아마 카톨릭이 개신교보다는 모성 숭배적인 게 좀 남아있죠. 어쨌든 성모 마리아가 항상 성당에 있었던 것 같고 교회에는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 다니는 분들 혹시? 원래 그 프랑스가 대표적인 게 카톨릭 국가인데 뭐 현대로 오면서 이제 개신교도 늘어났겠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톨릭 국가죠. 근데 모성 숭배에 관련해서 왜 개신교에서는 성모의 존재를 좀 카톨릭보다는 좀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나의 슬픔은 어머니의 존재는 무엇이었나라는 물음에서 온다. 여기서 이제 바로 종교하고 관련을 또 맺게 됩니다. 어머니에게서 뭔가 성모 마리아 사실 죽음하고 종교가 분리 불가능하죠. 인간의 모털리티,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다고 보면 사진기가 태어날 시점에서 종교와 이제 그 존재 가치를 많이 상실하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19세기 말부터. 근데 그 역할을 마치
이 사진기가 대체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죽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어머니는 하나의 존재였다. 존재. 내가 잃어버린 건 어머니의 모습, 즉 형상, 꼴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 특질이며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보다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꺼내볼 수가 있는데 안티고네를 이제 아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보죠. 영웅이다. 왜 영웅이냐면 자기가 한 행위가 반드시 자기한테 죽음을 가져올 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국가적인 법을 거역해가면서 천륜을 지켜내는 사람.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죽는 사람. 이 영웅이라는 건데 안티고네가 자기 오빠를 갖다가 매장하지 말라고 저놈은 매국노고 반역자니까 죽어도 그냥 법으로 금지하죠.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을 매장시키지 말고 그냥 길거리에 길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는데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갇혀가지고 죽게 되는데 거기서 왜 안티고네가 자기 오빠를 매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 남편이었으면 자기는 재혼하면 되고 아들이 주었으면 다른 아들을 낳으면 된다. 근데 오빠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체 불가능한. 다른 무엇으로도 그걸 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자, 사진의 대상은 필연적으로 거기에 존재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에 비해서 그림이나 담론의 대상은 상상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앞서서 사진과 그림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차이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진은 어쨌거나 존재를 증명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찍힌 대상이 그때 그 자리에 반드시 있었다는 걸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진 말고 다른 그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속에 어떤 여자가 반드시 실존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실적인 그랬어도. 근데 사진은 심지어 초점이 흔들린 사진일지언정 반드시 어찌됐건 그 찍힌 피사체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걸 증거한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매체하고는 사진은 무조건 차별화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영화마저 그러하다. 영화마저 찍히는 대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증거하기는 부족하다. 한 장의 사진에서 내가 의도하는 건 예술이라든가 소통이 아닌 하나의 지시 대상이다. 레퍼런트라는 얘기예요. 사진 속에 피사체로서 찍혀있는 그 대상. 그래서 사진에 있어 노예만은 다름 아닌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 노예마라는 것은 현상학의 용어인데요. 노에시스, 노예마 그래서 노에시스라는 건 의식작용이고 노예마라는 건 의식작용의 대상을 그냥 노예마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대상 정도의 의미로 하시면 될 거예요.